옛날 저기 삼남 지방 어느 메마른 골 어귀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용의 비늘처럼 흉물스럽게 뒤엉켜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7년째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가련한 백성들이 모여 자는 무심골이었습니다. 그 마을 귀퉁이 비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삼간 안에는 남들이 보면 저 집이 사람 사는 집인지 짐승우리인지 헷갈려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가난을 견디는 부부의 우직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내 만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타고나길 바위처럼 단단한 팔다리를 가졌으나 하늘이 내린 천재 thiên 자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 그저 마른 하늘만 보며 가슴을 치기 일수인 참으로 기구한 사내였습니다. 허나 천하에 가련하니 사내의 집안에도 남모르게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 같은 보물단지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고를 겪으며 아내의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는 핏덩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만식의 부부가 개처럼 일하고 소처럼 부려지며 모은 희망의 결정체이자 메마른 가슴팍에 악착같이 품어온 목숨 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산모의 신음이 깊어지고 엄동설함보다 시린가나니 방안을 휘감을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더니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만식의 손마디 위로 떨어진 첫 빗방울은 그 어떤 옥수유쉐보다 달콤했고 갓 태어난 아이 서리의 눈동자 속에 서린 신비로운 광채는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비를 부르며 태어난 서리도 어느덧 7살 밖의 꼬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노는 꼴이 여느 집 애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니 제 또래들과 자치기나 숨바꼭질을 하는 대신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도 매서운지 마을 사람들은 저 녀석 눈에 걸리면 속의 것까지 다 들키는 기분이야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옹기전 이 씨가 장터로 향할 때였습니다. 서리가 그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아저씨 오늘 장터에 가지 마셔요. 코끝에 검은 안개가 끼어돈 냄새 대신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무서운 소리를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씨는 재수없게 웬 어린 놈이 망발이냐며 윽박지르고 길을 떠났으나 그날 오후 옹기짐이 무너져 다리가 부러지고 전 재산을 날리고서야 서리의 안광이 예사롭지 않음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리의 신통방통한 소문이 고개 너머까지 퍼지자 마을에서 재물 욕심 많고 색깔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박참판이 이 어린 천재를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내 이놈 내 관상을 보고 앞으로 내 집에 들어올 복이 얼마인지 말해보거라 라며 호통을 치는 박참판의 얼굴을 보던 서리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참판나리 오늘 밤 지붕을 잘 살피셔요.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질 관상이십니다. 이 말에 신이 난 박참판은 집으로 돌아가 밤잠을 설치며 지붕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우지끈 소리와 함께 지붕 한 구석이 내려앉더니 그 구멍으로 황금빛 액체가 박참판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지붕 위에 쌓아두었던 거름더미가 사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구린내를 뒤집어 쓴 박참판은 길길이 뛰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서리의 예언이 틀린 게 없다며 담 너머로 배꼽을 잡고 웃어댔으니 이것이 서리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익살이자 경고였습니다. 서리의 명성이 도성까지 자자해질 무렵 낡은 갓에 기운 한복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노인이 무심고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궐의 지기를 살피던 풍수사였으나 권력 다툼에 밀려 유랑 중이던 최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 아이는 땅의 숨구멍까지 보고 있구나.
최 노인은 서리에게 관상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딛고 선 땅의 기운, 즉 풍수와 맞물려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으니 이제 아이의 눈에는 사람의 주름 한 줄이 산맥의 줄기로 보이고 눈동자의 깊이가 깊은 연못의 수심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제지간이 나란히 앉아 산천초목의 기운을 논하는 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듯 신비롭고도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서라, 보아라, 사람의 이마는 하늘이요, 턱은 땅이니라. 땅이 척박하면 얼굴에 그늘이 지고 기운이 맑으면 눈빛이 살며시 빛나는 법이지. 최 노인의 가르침 아래 서리는 이제 마당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읽어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가는 고목 아래서 통곡하는 과부를 보고 서리가 말하기를, 나무를 탓하지 말고 그 뿌리 옆에 박힌 녹슨 쇠말뚝을 뽑으셔요. 그러면 대개 아드님 병도 나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과부가 반신반의하며 땅을 파보니 과연 커다란 쇠못이 박혀 있었고 그것을 뽑아내자마자 고목의 싹이 돋고 아들의 열이 씻은 듯 내렸습니다. 이처럼 서리는 관상을 넘어 풍수와 기물지우의 기운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 서리의 비범한 능력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었으나 권력의 굶주린 도성의 늑대들에게는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비치기 시작했으니 바야흐로 서리의 운명에 거센 풍랑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천재 아이의 신통방통한 능력이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까지 닿았으니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1등 공신 김대감이 서리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식 부부는 대궐 같은 김 대감의 저택 앞에서 기가 죽어 고개도 들지 못했으나 7살 서리는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거닐 듯 당당히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운 김 대감은 아이를 앉혀두고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내가 비를 부르고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지. 그렇다면 내 아들의 관상을 보고 그 앞날을 구해보거라. 서리는 김 대감 곁에 30살 남짓한 도령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도령의 미간에는 핏빛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서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직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 대감의 저택 지하, 촛불만이 일렁이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서리와 대감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거라. 내 아들이 용의 상이더냐, 아니면 범의 상이더냐? 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끝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도령의 관상에서 역적의 기운, 즉 왕의 자리를 탐하다 멸문지화를 당할 파멸의 징조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운을 뒤흔들 무서운 예언이었기에 서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뻔한 정계를 비틀어 교묘히 답하기를, 도령의 관상은 하늘의 별을 품었으나 그 별이 머물 자리가 너무도 험준하여 자칫 발을 헛디딜까 두렵사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이 왕이 되려다 죽을 운명임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었으나 욕망에 눈먼 김대감은 이를 왕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으니 비극의 씨앗은 그렇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서리를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진정한 용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의 능력을 강요했습니다. 관상이 부족하다면 고쳐서라도 만들어야지. 내 놈이 풍수에도 능하다 들었다. 내 집터와 아이의 침소를 만져 왕의 기운을 불러들여라. 서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고 거짓으로 왕의 기운을 만들면 나라가 도탄에 빠질 터였습니다. 여기서 서리는 영특한 꾀를 내었으니 아이의 관상을 바꾸는 대신 그가 머무는 방의 풍수를 억누르는 형국으로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져 잠을 자는 잠룡 치엔렁의 터로 위장한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기운이 넘쳐 보였으나 실상은 욕망의 불길이 아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기운을 꽁꽁 묶어버린 서리의 고육지기였습니다. 서리가 방의 기운을 묶어버린 뒤로 김대감의 저택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분명 아무도 없는 대감댁 뒷뜰 우물가에서 누군가 흐느껴 오는 듯한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붙었다며 벌벌 떨었고
정장용의 상을 꿈꾸던 대감의 아들은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려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리가 풍수를 뒤틀며 땅 아래 숨겨져 있던 차가운 음기인 치를 일부러 끌어올린 결과였습니다. 김 대감의 욕망이 커질수록 음기는 더욱 거세게 그를 옥죄어 왔으니 이는 욕심이 과하면 명당도 흉당이 된다는 서리의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이것이 서리의 계략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더 강력한 비방만을 찾으며 관기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서리를 신동이라 칭송하며 우러러봤으나 정작 이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이 험난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제 발로 뛰어든 까닭은 오직 하나, 고향집에서 앞을 못 본 채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서리는 이미 자신의 관상을 통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년 명당의 흙을 얻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 서리가 반드시 어머니의 눈에 빛을 찾아드릴게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리는 어머니가 차려주던 거친 보리밥과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의 천재적인 능력은 타인에게는 기적이었으나 스스로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서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천년 명당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기이하게도 왕실의 정기가 흐르는 대궐의 심장부와 연결된 땅이었습니다. 하나 그곳은 축복의 땅인 동시에 잘못 건드리면 왕조의 대가 끊기는 단절의 혈이 흐르는 저주받은 명당이기도 했지요. 서리는 어머니의 빛을 얻기 위해 나라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가혹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김 대감의 정적이었던 좌의정 이 대감이 서리의 비범함을 눈치채고 마술을 뻗쳤습니다. 이 대감은 서리를 납치하여 어두운 지하 밀실에 가두고 협박했으니 왕의 관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서리는 이제 김 대감의 탐욕과 이 대감의 살기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나 서리가 누구입니까?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아이의 영특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서리는 무시무시한 간수들의 얼굴을 보며 자네 턱끝을 보니 오늘 밤 마누라가 만난 닭백숙을 해놓겠군. 자네 눈썹 사이를 보니 숨겨둔 쌈짓돈을 쥐가 갉아먹고 있어 라며 농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윽박지르던 간수들도 서리의 신통방통한 말솜씨에 매료되어 어느새 감옥 창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이의 입만 쳐다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서리 특유의 배짱이자 해악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병석에 누운 왕의 기운이 쇠하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서리는 왕을 살릴 신동으로 불려 어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신의 시선이 어린 서리에게 쏠렸고 그 중에는 서리를 협박하던 김 대감과 이 대감의 살기 어린 눈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7살 서리는 용포를 입은 제4경을 헤매는 왕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왕의 병은 관상이 부족함이 아니요 전하께서 누워 계신 이 자리 밑에 흐르는 차가운 원혼의 물길 때문이옵니다. 서리의 당당한 일갈에 대전이 소란해졌습니다. 서리는 왕의 얼굴에 서린 그늘이 궁궐 지하를 관통하는 거대한 수맥에서 오는 음기임을 간파한 것이지요. 땅을 읽는 아이의 눈에는 대궐 바닥을 타고 흐르는 검은 물줄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맥을 돌리기 위해서는 도성의 기맥을 틀어막아야 했고 그 급소는 공교롭게도 서리의 스승 최 노인이 머물던 낡은 집터였습니다. 그곳을 파헤치면 최 노인은 평생 일군 보금자리를 잃고 떠돌이가 되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왕을 살려 대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스승의 안식처를 보호할 것인가. 서리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설아, 대의를 위해 소위를 버리는 것 또한 풍수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최 노인은 울먹이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스스로 부침을 쌌습니다. 그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나 그 눈물은 아이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리는 마침내 기맥을 돌리는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단순한 치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기맥을 돌리는 척하면서
자신을 압박하던 김대감의 집터로 흐르는 행운의 기운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신 썩은 물이 고이는 사지스디로 바꿔버렸습니다. 왕은 기력을 되찾아 일어났으나 김대감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고 몰락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천재 아이가 세상의 악을 처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서리에게 어린 국사고어스의 칭호와 평생 누릴 부귀영화의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나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제 관상에는 금빛 벼슬자리가 아니라 흙먼지 묻은 집신 한 켤레뿐이옵니다. 아이는 명당의 흙을 한 줌 품에 넣고는 대궐의 화려함을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이에겐 더 큰 천하디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한 서리가 가져온 명당의 기운으로 어머니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통한 눈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데 쓰여야 함을 말이죠. 다시 괴나리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 위로 해양 넘치는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 그건 또 다른 산 너머 마을에서 시작된다네.